우리가 뭐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4월, 5월에 받아들일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들도 보이고 있다. 최종 금리와 관련돼서 뭐 6%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아직은 5.5%를 사실 상단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 자체가 잡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갇혀 있었던 주가라든지 조금 위로 상승 흐름을 다시 재탈 수 있는 흐름이 좀 2분기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 지긋지긋합니다. 예.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진다. 예. 그런데 그래도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고도가 오지 않을까. 모셔보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2시간 내내 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같은 얘기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중요한 얘기가 정말 많은 날이 있고요. 예, 예. 요즘 같은 경우는 두세 개도 아니에요. 한두 개 큰 줄기로 시장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서 예. 금리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고요. 금리 고용, 뭐 최근에 단기 금리 상승,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좀 버티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가장 강하게 생각하시는 거 하나 탁 집어주시죠. 네. 위원님의 생각을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도 요새 뭐 사실 어저께 제가 자료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이제 고도를 기다리는 시장이라는 이제 제목을 썼습니다. 봤어요. 시국에서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어떤 시국 제목인데 그 고도라는 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는 인물이라든지 혹은 희망 뭐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 시장이 지금 뭐 금리 인상 종료까지는 아니래도 뭐 피봇 내지는 이제 물가 둔화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 아직은 뭐 올 기미가 사실 없는 것 같고 예. 아니 전혀 없다는 표현보다는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당히 그래서 시장이 피로감에 사실은 좀 누적이 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뭐 금리와 관련돼서 뭐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쓴 게 결국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라는 어떤 경언이 있듯이 뭐 파월 의장이 뭐 어떤 얘기를 했던가 뭐 말을 뒤집었거나 아니건 간에 중앙은행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기가 뭐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역으로 뭔가 이렇게 대응할 필요는 사실은 없긴 합니다. 근데 하나 느낀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체도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이제 100bp가 이제 넘어선 상황들이고 뭐 지난해 말부터 미국 경기 침체 온다라고 했는데 뭐 어제 나온 고용 지표도 보게 되면 미국 고용 시장이 정말 핫하다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이제 받을 수밖에 이 얘기는 없다. 언제까지 하게 될까요? 고용이란 부분 자체는 글쎄요 뭐 미국의 급격한 침체가 오지 않는 한 쉽게 해소될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급격한 고용 시장이 무너지는 걸 또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침체라는 게 그 의미가 뭐예요? 그 GDP가 내려가는 게 침체죠? 뭐 그렇게 따지면 작년 1, 2분기가 사실은 침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침체를 얘기할 땐 고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까지도 포함돼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작년 1, 2분기가 침체가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고용 시장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가졌어도 사실은 이제 침체라고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침체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용 시장 자체의 급격한 위축 뭐 이것을 사실은 동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 미국에서 판단하는 어떤 경기 침체인 부분들인 거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지금 뭐 파월 의장이 뭐 이번 3월에 뭐 금리 인상을 뭐 50bp 할지 25bp 할지 저희가 뭐 또 뭐 이번 금요일 다음 또 CPI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거기서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제가 어제 나온 이제 그 ADP 데이터 중에서 하나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제조업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하면 사실은 과거 같으면 미국의 제조업 경기 자체가 먼저 위축이 되고 뭔가 안 좋은 사인이 나왔어야 되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제조업 경기마저도 사실은 크게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우리가 알고 못한 여러 가지 체력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시장이 뭐 아무래도 뭐 금리라는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는 조금 뭔가 하여튼 미국이 구조적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뭔가 급격하게 사실은 뭐 비관론을 필 입장도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저게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입니다. 그래서 저게 올라가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차질이 되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는 거고. 공급망 압력 지수. 예, 예. 그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공급망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앞쪽으로 쭉 이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의미로 해서 쭉 앞쪽으로 가는데, 뭐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저게 이제 지난달에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마이너스로 간 게 19년 8월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자체가 확연히 이제 개선이 됐다라는 압력이 별로 없다. 예, 예, 엄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효과 자체가 아무래도 2분기 정도의 미국의 수입 물가를 통해서 타고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그 오렌지색으로 그린 게 미국의 이제 그 진로의 임대료 지수라고 해서 임대료 지수 상승률입니다. 네. 보시면 이것도 한 4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거비에 예, 그렇죠. 되는. 그래서 네. 저 부분에 대한 효과 자체도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를 견인하고 있는 그 임대료 이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시차를 두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늦어도 이후 분기에는 결국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은 개선이 되고 해서 물가 압력이 떨어지고 또 뭐 진로 이러한 임대료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자체도 상당히 안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2분기 들어가서 연준이 의도하는 그 소위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조금 강하게 잡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낙관론을 좀 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4월, 5월에 받아들일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신호들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면 최종 금리와 관련돼서 뭐 6%대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아직은 저는 5.5%를 사실 상단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5.5가 될지 5.75가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시점이 다 2분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국이나 유럽 경기 뭐 2분기에 사실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 자체가 잡힌다라고 하면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갇혀 있었던 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위로 상승 흐름을 다시 재탈 수 있는 흐름이 좀 2분기 정도에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인플레이션 지긋지긋합니다. 예. 네. 지금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진다. 예. 네. 그런데 그래도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네, 처음 말씀 고도가 오지 않을까. 아, 고도가 드디어.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5bp, 50bp 올리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25bp 올리고 한 번 더 올리면 되지. 그런데 조금 망신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이 50bp 오른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단순해서 그럼 50 올린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50 올린다고 치면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두 달 지났는데 갑자기 지표가 완전 달라. 그럼 나 50 왜 올렸대? 이제 또 이러고 그러면 이게 장난도 아니고 진짜.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네. 그런 얘기도 덧붙여 하잖아요. 지표를 꼼꼼히 보면서 우리는 움직이겠다라는 얘기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뭐 우리가 미리 예단하고 사실은 대응할 필요는 사실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워낙 뭐 지리지리하게 사실은 뭐 작년부터 뭐 끌어온 상황들이고 올해 다시 뭐 2월 초부터 이제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나면서 다시 불거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이러한 어찌 보면 과거 저도 뭐 사실 80년대 초반에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서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던 적은 사실은 저도 처음인 상황들이고 그것을 사실은 견딜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사실 어떤 부분 또 하나 놀라운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50bp, 25bp, 뭐 작년에 뭐 75bp도 사실은 견뎌냈던 상황들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과도한 우려를 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쪽에 좀 생각을 이자율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불확실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어저께 뭐 많이 캐나다도 사실은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종결을 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일단은 뭐 중단을 했고 캐나다도 일단 중단을 했고 호주도 일단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이제 시사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 자체가 다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는 사실은 좀 이제
색깔을 달리하는 이제 나온다라는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금리 긴축 사이클 자체가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사실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이 정책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뭐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는 사실은 확연히 이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또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물가도 물가지만 사실은 경기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측면도 한편에서 보면은 뭐 앞으로의 물가 자체가 조금만 잡히게 되면 중앙은행들 자체의 긴축 흐름들 자체는 상당 부분 이제 후퇴할 수 있는 그 개연성 자체도 상당히 커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중앙은행들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그 환율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예,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제 정책금리 폭 자체가 사상 최대로 이제 퍼질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시장이 이제 미 연준이 6월달까지 한 75bp 인상할 거야라는 부분을 사실 이제 프라이싱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50bp 얘기가 뚝 튀어나오고 이제 75bp가 아니라 뭐 100bp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원달러 환율에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영향. 아무래도 뭐 금리 격차라는 부분 자체를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해와 같은 킹달러 현상이 재현될 거냐? 그거는 아직은 사실은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국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돋보였던 형국이었고 지금은 거꾸로 해서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미국보다 중국이나 유럽이 오히려 좀 좋아지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하면 결국 통화 가치라는 부분 자체는 경제 펀더멘털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유로화 가치는 최소한 여기서 뭐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위안화 가치 자체도 뭐 여기서 더 절상이 되면 절상이 됐지 약세 쪽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본 은행이 뭐 아직은 출구 전략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출구 전략을 할 수밖에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출구 전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엔도 올라가 약세가 되긴 좀 어렵다. 네. 강세 쪽으로 빠지고 그렇게 보면 전반적인 통화 흐름을 보게 되면 좀 달러 가치 자체가 그게 강하게 가기는 좀 어렵고 또 자금의 흐름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그 지금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2월 달에 사실은 외국인 자금이 뭐 안 들어온 것 같기는 소폭 또 순매수를 보였고 2월 달도 순매수인가요? 예, 2월 달 순매수가 1월 달에 비해서 확 줄었긴 했지만 네. 상당히 좀 순매수를 폭을 보였고 또 3월 들어와서도 어저께만 사실은 순매도를 보였고 전반적인 흐름은 거의 1월 흐름과 좀 비슷한 흐름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자금의 흐름 자체가 미국보다는 사실 이머징이라든지 여타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측면도 결국 달러 흐름에 있어서의 강세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시장이 보니까. 그래서 과거와 같은 지난해와 같은 킹달러 현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좀 여전히 좀 낮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도 지금 1,315원 오늘도 한 거의 20원 가까이에서 거래될 것 같은데 예. 느낌상은 좀 높은 것 같다. 네. 낮은 것 같기보다는 뭐 그래 보이죠. 1,300원 이상에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렇죠. 사실.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일시적인 움직임일지. 예, 뭐 일시적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좀 뭐 수출도 나쁘고 하니까. 네, 거기도 3월달 FOMC도 사실은 또 우려가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뭔가 포지션을 그 달러를 안 갖고 있기가 사실은 불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당분간은 조금 불안한 행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년과 같이 뭐 원달러 1,400원 뭐 이렇게 할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생각해 보겠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돌파구라고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위원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FMC를 일단 뭐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 4월, 5월에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그널을 받아들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중국의 우리가 리오프닝 얘기를 하는데 정말 2분기 성장률이 거의 뭐 시장이 예상하는 거를 훌쩍 터넘어서만 8%, 9% 그러니까 전년 동기 기준입니다. 뭐 중국이 그러한 정도의 성장률이 정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안 움직일 이유가 사실은 없어. 두 가지 조합 자체가 결국 2분기에 조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게 아마 4월, 5월 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아마 시장의 흐름을 좀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사실은
그 아르헨티나를 제외해놓게 되면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렇죠. 시장 자체가 그렇게 뭐 코스피는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죠. 물론 이제 그게 뭐 어떤 일부 업종에 대한 네, 부분들이 섹터가. 있긴 하지만 예. 여하튼 시장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점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일단은 3월 FOMC 결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나오게 될 지표들 네. 중요할 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넘어서면서 우리가 돌파구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